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비유동부채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비유동부채라는 건 유동부채가 아닌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들을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채, 뭐 이런 개정 과목이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개정 과목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장기 차입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또는 뭐 재무상태표일로부터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같은 의미예요.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장기 차입금이에요. 자, 장기 차입금은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차입금을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처음에는 차입했을 당시에는 장기 차입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만큼 3년 후에 갚기로 하고 장기 차입금을 빌렸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1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단기 말에 보니까 6개월 있다가 이제 이 장기 차입금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단기 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니까 이때는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줄이고 이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이 부채를 재분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이렇게 부채를 재분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장기 차입금이 기간이 지나서 단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이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서 유동부채로 재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이제 결산 쪽에 가보면 또 언급을 제가 할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걸 한번 볼게요. 퇴직금. 자, 여러분 퇴직금은 우리가 회사 내부에다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내 적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퇴직금과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걸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회사 직원이 10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100만 원씩 퇴직금이 쌓여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의 퇴직금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10년째 근무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10년치 매년 100만 원씩 해서 퇴직금이 지금 1000만 원이 쌓인 상태니까 퇴직했을 때 퇴직급여 10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퇴직금에 대한 분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퇴직금 현금 나갔을 때 퇴직급여 비용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이 퇴직급여 지금 1000만 원은 올해 퇴직급여예요? 아니면 10년치예요? 이건 지금 10년치 퇴직급여 비용을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한 거예요. 올해 퇴직금 지급했을 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년치의 비용이 지급한 그 해에 몰빵으로 그냥 비용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단위의 정확한 우리가 1년 단위의 정확한 비용 보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퇴직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면 안 되고 자, 들어봐요. 매년 말 매년 말 전 직원이 퇴사한다라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추정 계산해서 퇴직급여 이렇게 비용 처리해주고 매년 말 그러니까 퇴직금을 추정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해서 매년 말 그 해 발생된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매년 말 100만 원씩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매년 100만 원씩 비용을 쪼개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 종업원이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그 발생된 것만큼 비용이 딱 끊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다가
퇴직금을 이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이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식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환해서 준 것처럼 분개를 해주는 게 논리상 맞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봐봐요. 매년 퇴직금이 100만 원씩 발생돼서 100만 원씩 매년 말 10년 동안 100만 원씩 나눠서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직원이 퇴사해가지고 퇴직금을 주려고 하는데 10년을 근무한 직원이니까 우리가 1200만 원의 퇴직금을 줬다 해봐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지금 쌓여져 있는 게 없는데 1200을 줬으면 200만 원을 더 줬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지급한 그 퇴직금은 그냥 그해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그리고 퇴직금 1200을 주려고 했더니 퇴직소득세가 50만 원이 나왔네.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은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00 퇴직금을 줄 때 50만 원이 세금이다 그러면 1150만 원만 직원한테 주고 회사는 그 50만 원 갖고 있다가 다음 달에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원천징수한 50만 원은 뭐라고 분개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금 이렇게. 그래서 기본 논리는 단순해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 현금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냥 그 수년간의 누적된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 기준에 의해서 사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했다가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이 충당부채를 먼저 상환한 걸로, 그리고 추가로 더 준 것에 대해서는 그의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퇴직금을 줄 때 세금 뗀 거는 그건 예수금으로 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처럼 회사는 매년 말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적립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내적립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제가 만든 요 사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니까 자, 수년간 누적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수익 비용 대응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한 기간에 그 종업원이 근무를 했을 거니까 그 근로를 제공한 그 기간에 수익 창출에 기여한 거니까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매년 말 그 1년 단위로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해서 수익 비용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매년 말 단기에 발생된 퇴직금 비용을 처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을 했다가 퇴직금 지급했을 때 요 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하는 게 이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23년도 12월 말일 날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 줘야 될 걸 추정 계산해 봤더니 이걸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거든요. 퇴직금을 추정 계산한 금액. 그래서 1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년치가.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고, 자, 그 다음 연도 1월 20일 날 퇴직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전 직원의 퇴직금을 추정해서 충당부채로 해놨고 그중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현금으로 상환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세금 띈 거는 뭘로 해요? 그렇죠. 예수금. 이해하시겠죠? 자, 24년도 12월 말일 날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추계액이 1,500이래요. 자, 여러분 이 추계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거는 누적이에요, 누적.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설립해서 올해 단기 말까지에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누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1,500만 원이 퇴직금이 누적으로 계산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 케이스에서 지금 이미 충당부채 1200을 잡아놨고, 이 중에 200은 줬으니까, 지금 1000만 원이
충당부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회사 장부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1,500만 원 안에 이 1,000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다시. 이 퇴직급여 충당금 지금 남은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남은 1,000만 원을 포함해서 퇴직금 추정해봤더니 1,500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1,500 퇴직금 추계액에서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을 빼면 지금 올해 추가로 발생된 퇴직급여는 얼마예요? 그렇죠. 올해 이제 500만 원만 추가로 발생된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이 퇴직금 추계액을 올해 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추계액은 누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니까 이 1,500만 원 안에 이미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만 올해 단기에 발생된 퇴직급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퇴직급여 50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년 단위로 비용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이 회사 내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을 한다 하더라도 이 퇴직급여를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니 퇴직금 현금으로 나가지도 않은 걸 이걸 비용으로 이렇게 미리 잡아놓은 거잖아요. 세금 입장, 우리 세법 입장에서는 그죠? 회계 입장에서는 이게 논리상 맞는데 우리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아 현금으로 주지도 않은 이 비용을 세금에서 이거를 또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세금이 주니까 그리고 또 회사 내부에다가 아무리 충당부채를 이렇게 기록한다 한들 회사에 자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사내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 퇴직급여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너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금융기관에다가 직원이 가져갈 퇴직금을 적립해놔, 적금해놔. 그러면 내가 믿을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 타먹을 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부족하니까 이렇게 사적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법인세법에서는 아무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걸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그렇죠.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별로 퇴직금 직원들 거를 적립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지금 법인세법을 규정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적립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회적립제도라는 건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직원한테 다이렉트로 퇴직금을 이렇게 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퇴직금 못 주고 막 이러니까 또 이 직원들은 또 나이 들어서 퇴사했는데 뭐 다 이 돈 날려버리고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이게 사회 보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게 국민연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회사가 직원들 퇴직금 가져갈 거를 금융기관에다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다가 이거를 매달 또는 일정 기간별로 이거를 적립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불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가져갈 퇴직금이 100원이다 그러면 요거를 불입을 해놓는 거예요. 해놨다가 이 적립된 금액으로 금융기관에서 이걸 잘 운영해서 이 돈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이 직원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빼가거나 또는 연금의 형태로 이렇게 나이 들어서 타먹을 수 있게끔 해놓은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 이렇게 돈을 금융기관에다가 넣으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놨는데 퇴직금을 불입을 이 회사가 했는데 금융기관에 이 금융기관에서 이 돈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대략 손실 난 거 이렇게 마이너스로 20원만큼.
100원을 넣었더니 대략 20원을 까먹었어요.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운영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운영에 따른 책임 여부에 따라서 이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두 갈래로 갈려요. 확정 기여형 제도와 확정 급여형 제도로 갈리는 거예요. 확정 기여형 제도를 여러분 이 가끔 또 영어로 나오니까 DC라고 해요. 급여형을 DB라고 하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럼 확정 기여형 제도는 뭐냐 하면 확정 기여형 제도는 쉽게 말하면 이 운영에 따른 책임을 종업원이 지는 거예요. 금융기관하고 종업원이 운영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 금융기관에 종업원 그 계좌에다가 뭐 매달 또는 일정 기간별로 이렇게 퇴직금을 여기 종업원 계좌에다가 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이 종업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종업원이 뭐 주식에다가 투자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주식에다 하는 거고, 그건 이 종업원이 선택하는 거예요. 금융기관하고 합의 봐서. 이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회사는 만약에 이 회사의 전 직원의 이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을 했는데 모두 다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회사는 매달 매달 직원들 퇴직금 계산해서 그 해당 직원들 계좌에다가 다 싸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책임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으로 100% 가입했다 그러면 매년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붕괴도 할 필요 없어요. 왜?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냥 매달 매달 퇴직금 계산해서 다 계좌로 다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일은 그 종업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거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장부 기장을 할 때 그냥 금융기관에다가 이 불입하면 퇴직급여 끝, 비용 처리하면 끝이에요. 충당부채 같은 것도 쌓을 필요가 없지.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데요. 매달 퇴직금 다 줬는데요, 벌써? 그러니까 그냥 금융기관에다 불입하면 퇴직급여. 아주 심플해요. 이자를 만약에 그 수령했다 그러면 그건 종업원이 갖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지. 그죠? 회사는 더 이상 회계 처리할 필요 없어요. 퇴직금을 또 지급할 필요도 없죠. 이미 지급해놨는데 뭐.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니까 또 퇴직연금에 가입을 좀 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규정이 이 운영에 따른 책임을 회사가 갖고 있는 제도가 바로 확정급여형 제도예요. DB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회사가 우선은 결산할 때 매년 말 전 종업원이 퇴사할 거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사내 적립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선 쌓는 거예요. 왜? 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다가 회사 적금 계좌에다가 넣고 회사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빵꾸 났다 그러면 회사가 다시 돈 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회사는 아직도 퇴직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종전에 사내적립제도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적립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퇴직금이 지금 100원으로 추정이 됐어요. 이렇게. 자, 가공의 숫자로 볼게요. 그래서 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원 이렇게 부채를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비용 100원에 대해서 비용 인정받고 싶으면 금융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여기 적금을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 그래서 확정급여형으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확정급여형은 이 퇴직금을 다 적립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적금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 가정을 이 100원 중에 70원만 요 금융기관에다가 적금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자 회사는 현금 70원 그리고 차변에 이거는 그냥 비용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갚아야 될 100원 중에 지금 70원을 은행에다가 적금 넣는 거예요. 이렇게 퇴직금 빚 갚으려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퇴직급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해서 회사의 적금 자산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우리 회계 이론에 보면 기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원에 이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 아니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 계정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갑자기 무슨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감 계정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퇴직금 갚을 게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 중에 70원을 빚 갚으려고 적금 넣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거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빚을 갚기 위해서 적금 넣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100원인데 이 빚 갚으려고 70원 적금했으니까 얼마만 갚으면 돼요? 30원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성격은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적인 계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산은 자산인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미리 갚으려고 적금해 놓은 자산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100원 중에 70원을 적금을 해놨어요. 그죠? 해놨어. 근데 이 적금 통장에서 이자가 붙었네요. 10원만큼. 그럼 그 이자 누가 가져야 돼요? 직원이 갖는 거예요? 회사가 인식하는 거예요? 회사가 인식하는 거예요. 회사 책임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10원의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자, 우리 통장에 만약에 이자가 붙으면 그 예금 자산이 늘고 이자 수익이 발생된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적금 통장에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적금 통장에 이자가 10원이 붙었다 그러면 이 통장 예금이 늘겠죠. 그죠? 적금이 늘겠죠. 적금 자산이.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퇴직연금 운용 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우리 갚아야 될 퇴직금 부채가 100원인데 지금 통장 적금 얼마 넣어놨어요? 70원 넣어놨는데 이자가 10원이 더 붙은 거예요. 지금 80원에 지금 적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종업원이 퇴사한 거예요. 퇴사해가지고 자, 전체 퇴직금 100원 중에 50원을 퇴직금을 지금 줘야 돼요. 그래서 퇴직금을 줬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50원 이렇게 부채가 줄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적금 통장에서 지금 50원을 다 빼갔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통장이 나가는 거예요.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심플해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만약에 지금 퇴직금 갚아야 될 빚이 100원인데 직원이 퇴사해가지고 퇴직금을 줬는데 예를 든 겁니다. 직원이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퇴직금 120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충당부채 120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충당부채는 100원밖에 없으니까 100원으로 이렇게 처리해주고 추가로 더 준 20원은 뭐예요? 그렇죠. 퇴직급여 처리해주는 거예요. 그 통장에서 있는 건 그냥 다 뺏어 줬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70원하고 이자 10원 붙은 거에서 80원 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20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저기 뭐야 40원만큼은 회사 돈으로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5원은 세금으로 퇴직소득세가 나왔어. 그러면 35원만 주고 5원은 뭘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금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이렇게 회사가 이걸 운영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라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다 부채 기록을 해놓고 이 부채를 미리 적금해 놓는 거예요. 그걸 퇴직연금 운영자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운영 수익이 붙으면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고 자, 만약에 퇴직금 지급하면 부채가 없어지고 요 적금 통장에서 빼갔다 그러면 운용자산이 없어지고 이해하시겠죠? 어떤 패턴인지. 그래서 요 퇴직 연금제도 관련된 확정급여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내 적립으로 하는 게 기본 패턴인데, 자, 퇴직연금제도까지 묶어서 나오면 확정급여형은 좀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확정급여형 제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사내 적립을 하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적금에다가 이렇게 운용자산으로 불입해놔서 갚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이자가 붙으면 운영 수익을 연금 운용 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고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충당부채를 지급한 거니까 부채를 상환한 걸로 요 통장에서 빼갔으면 요 운용자산 또 줄여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해놓은 요 분계 패턴 보고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연금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한 달락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충당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충당부채. 자, 여러분 충당부채가 뭐냐 하면은 충당부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채라는 거는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근데 이 부채를 우리가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확정부채라는 건 뭐냐 하면 확정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외상매입금, 뭐 지급어음, 미지급금 이렇게 내가 얼마를 줘야 되고 언제 이걸 갚아야 되는지 다 시기와 금액이 다 확정된 거예요. 이렇게 지급해야 될 시기와 얼마의 금액인지 이게 다 확정이 된 부채를 우리가 이론상 확정부채라고 해요. 이런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이해하겠죠?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부채를 인식을 할 때 꼭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리고 그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다면 그런 부채다. 그 부채를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당부채는 쉽게 말해서 추정부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나 시기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의무가. 그리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럼 이것도 부채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충당부채예요.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방금 이전에 봤던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봐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예요? 퇴직금이 언제, 얼마가 나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지금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미래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 퇴직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추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현재 의무가 있는 거니까 부채로 인식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현재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 어정쩡하면 안 돼. 매우 높아야 돼. 그리고 그 부채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반가로 1, 2, 3번의 요건을 모두 인식했을 때 그런 부채다. 그게 바로 충당부채입니다. 그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것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이지만 우리가 뭐 제품보증 충당부채 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충당부채 이렇게 얼마든지 이 요건에 충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발부채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발부채는 충당부채보다는 약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이번에 제품을 팔았는데, 이 제품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건 거예요. 기업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소송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데, 이게 기업의 잘못일 수도 있고, 소비자의 과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기업은 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이거를 충당부채로 볼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거는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충당부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발부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기록.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는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발부채는. 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닌데 이걸 부채로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 이용자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중대한 사항이니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이거를 주석으로 정부 이용자들한테 이러한 지금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주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게끔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우발자산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우발자산은 이 우발부채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회계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이에요. 보수주의적 관점이다. 보수주의다라고 했던 얘기들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보수주의.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익과 자산은 최대한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발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소송사건을 진행 중인데 이기면 배상을 엄청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산은 최대한 적게, 이익도 최대한 적게 보수주의적 관점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재무적으로 견고하게 보고하라고. 자, 그러면 자산으로 장부에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발자산은. 그래서 우발자산의 경우에는 이 자원의 유입 가능성,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해서 장부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주석으로 보고하래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인식하느냐? 진짜 확실하게 됐을 때, 확정됐을 때, 자원에 유입될 것이 확정이 된 경우에만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확실할 때 그때 자산으로 인식해. 이게 보수주의적 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발자산은 우발자산은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도 주석으로 보고한다. 확정됐을 때만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충당부채 내용 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다 해서 나오니까 제가 얘기한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효동부채 중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제도와 확정급여형제도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주제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